1839년 뉴욕주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가족은 낡은 집에서 살았고 매일 밤 배고픔과 추위에 떨어야 했죠. 아버지는 사기꾼이었고 어머니는 홀로 6아이를 키우며 농장 일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소녀는 훗날 세계 최초의 억만장자가 되었고 역사상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으로 기록됩니다. 그의 이름은 존 록펠러였습니다. 그가 세운 스탠다드 오일은 미국 석유 정제의 90%를 장악했고 그의 재산은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무려 4천억 달러에 달했죠. 빌 게이츠, 제프 베조스, 일론 머스크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부를 가졌던 겁니다. 하지만 그 부의 이면에는 무자비한 경쟁 파괴, 비밀스러운 거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파산이 있었습니다. 록펠러는 어떻게 빈곤의 나락에서 절대적인 부의 정점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그는 어떤 방법으로 경쟁자들을 무너뜨렸고 어떻게 미국 대통령조차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가 저지른 일들은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미국 자본주의의 가장 어두운 면과 가장 빛나는 면을 동시에 보여주는 인물 존 데이비슨 록펠러는 1839년 7월 8일 뉴욕주 리치포드라는 인구 1000명도 안 되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윌리엄 록펠러는 마을 사람들에게 악마 빌이라고 불렸죠. 빌은 평범한 농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운동선수, 복화술사, 사냥꾼, 심지어 곰과 씨름에서 이긴 후 그 곰을 애완동물로 키우는 괴짜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그가 가족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였죠. 빌은 한밤중에 갑자기 사라져서 몇 주, 때로는 몇 달 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호화로운 마차를 타고 나타나 아이들에게 장난감과 선물을 쏟아부었죠. 어린 존에게 이것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가족은 굶주리고 있는데 아버지는 어디선가 돈을 엄청 쓰고 있었으니까요. 그 비밀은 이랬습니다. 빌은 자신의 이름을 윌리엄 레빈스턴 박사로 바꾸고 마을에서 마을로 떠돌며 가짜 약을 팔아 돈을 벌고 있었던 겁니다. 사기꾼으로서의 이중생활이었죠. 어머니 엘리자 록펠러는 독실한 침례교 신자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없는 동안 홀로 농장을 관리하며 아이들에게 강한 종교적 신앙과 근면성을 가르쳤죠. 존은 10살도 되기 전부터 밭을 갈고 농사일을 도왔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존은 가족을 돕는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고 더 나아가 돈을 벌 방법을 스스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존은 숲으로 들어가 야생 칠면조야를 훔쳐 집에서 키웠습니다. 다 자란 칠면조를 팔아 이익을 남기고 일부는 남겨두어 더 많은 알을 얻었죠.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존은 이미 사업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재투자와 성장의 순환 말이죠. 매주 몇 달러씩 벌어들이는 존의 수입은 가족 재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849년 존이 10살이 되던 해에 가족에게 큰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빌이 젊은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겁니다. 증거는 불충분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게 식었고 록펠러 가족은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후 빌은 더욱 자주 사라졌고 심지어 다른 주에서 가짜 신분으로 다른 여성과 결혼까지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비밀이었고 존의 어머니는 남편이 중혼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죠. 아버지가 거의 집에 없는 상황에서 그는 학교를 다니면서도 돈을 벌었고 가족의 재정을 관리했으며 심지어 이웃들에게 소액 대출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16살이 되자 존은 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집안에는 이제 5명의 동생이 있었고 아버지는 여전히 부재중이었죠. 대학은 사치였습니다. 존은 즉시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1855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2달 전에 존은 학교를 그만두고 클리블랜드에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도시의 모든 주요 은행, 철도, 도매상 목록을 만들었고 하나하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16살 소년을 채용할 회사는 없었죠.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고 어떤 곳에서는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6주 동안 매일 거절을 당했지만 존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한 작은 상사 회사가 회계 업무를 도울 사람이 필요하다며 존을 고용했습니다. 급여 협상조차 하지 않았지만 존은 기뻐했죠. 그는 평생 9월 26일을 개인적인 기념일로 삼았습니다. 취업일이라고 부르면서 말이죠. 첫 직장에서 존은 장부 정리, 공급업체 관리, 청구서 처리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 비즈니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부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상사가 4,000불짜리 수표를 금고에 넣는 것을 본 존은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금액은 당시로서는 엄청난 돈이었거든요. 존은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큰 돈을 다루는 사람이 될 거야. 첫 해가 끝날 무렵 존은 $50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하루에 50센트 남짓이었죠. 하지만 성실한 근무 태도 덕분에 이듬해 급여는 $300로 올랐습니다. 오늘날 가치로 약 $11,000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죠. 이제 존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없이도 가족을 부양할 수 있었고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안정적인 삶을 제공할 수 있었죠. 흥미롭게도 존은 이 시기부터 수입의 10%를 자선단체에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실한 침례교 신자로서 그는 부를 나누는 것이 의무라고 믿었거든요. 2년간의 근면한 업무 끝에 1857년 경제공황이 닥쳤습니다. 존이 다니던 회사도 타격을 입었고 창립자 중 한 명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존은 수석 회계사로 승진했지만 회사의 미래는 불투명했죠. 하지만 존은 이것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보았습니다. 2년간의 경험이 그에게 자신감을 주었고 이제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할 때라고 판단했죠. 존은 길 아래에서 일하던 28세 영국인 화학자 모리스 클라크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클라크는 농산물 중개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 했고 존에게 파트너십을 제안했습니다. 1858년 19살의 존 D. 록펠러는 클라크와 함께 클라크 앤 록펠러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곡물, 생선, 콩, 고기를 사고 파는 도매업이었죠. 처음에는 고객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존은 놀랍도록 성숙한 태도로 거래처를 방문했고 사람들은 그의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를 신뢰했습니다. 모두가 그를 미스터 록펠러라고 불렀고 업계의 나이든 사람들도 그를 동등하게 대했죠. 사업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자본 부족이었는데 존과 클라크는 영리한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5,000 대출이 필요했지만 은행들을 돌아다니며 회사가 $10,000 규모의 투자를 계획 중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실제보다 더 많은 자본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거죠. 이 간단한 속임수 덕분에 은행들은 기꺼이 대출을 해줬고 추가 자본으로 사업은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1861년 미국 남북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독실한 침례교도로서 노예제에 강력히 반대하던 존은 북군의 승리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군대에 가지 않았죠. 6명의 가족을 부양해야 했기 때문에 대체 복무자를 고용하는데 $300를 지불했고 여러 북군 병사들에게 장비를 제공하는 비용도 됐습니다. 전쟁은 북부 경제에 엄청난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클리블랜드는 전략적 요충지가 되었고 식량 가격이 급등했죠. 클라크 앤 록펠러의 매출은 하룻밤 사이에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1862년 한 해에만 그들은 17만 불 이상의 수익을 올렸는데 오늘날 가치로 $500,000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23 청년에게는 놀라운 성공이었죠. 하지만 존의 눈은 이미 더 큰 기회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1859년 펜실베이니아에서 누군가가 땅속에서 직접 원유를 뽑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오일 대릭이라는 나무 구조물을 사용해서 말이죠. 이전까지 사람들은 고래 기름으로 램프를 밝혔는데 고래를 잡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땅에서 나오는 원유는 저렴하고 풍부했죠. 원유가 발견되자 펜실베이니아에는 오일 붐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검은 금이라고 불렀고 하룻밤에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클리블랜드는 펜실베이니아 유전에서 단 하루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정유소를 짓기에 완벽한 위치였죠. 이때 존은 사무엘 앤드루스라는 젊은 화학자를 소개받았습니다. 앤드루스는 원유를 정제하는 비밀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황산을 원유에 첨가하면 등유로 변하는데 등유는 원유보다 더 밝게 타고 냄새도 덜했죠. 이 간단한 화학 공정을 아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고 앤드루스는 정유소를 지을 투자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존과 클라크는 $4,000를 투자해 앤드루스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업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존과 클라크는 농산물 사업에 계속 집중했고 앤드루스가 정유소를 운영하게 했죠. 하지만 정제 시설은 놀랍도록 단순했고 등유는 미친 듯이 팔려나갔습니다. 단 1년 만에 정유 사업이 농산물 사업보다 더 많은 수익을 냈죠. 존과 클라크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농산물 사업을 포기하고 석유의 모든 것을 걸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석유 사업에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급이 극도로 불안정했거든요. 펜실베이니아의 작은 지역에서만 석유가 나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곧 고갈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유전이 발견되면 마을 전체가 하룻밤에 생겨났다가 우물이 마르면 유령 도시가 되었죠. 석유 가격은 10센트에서 14달러까지 널뛰기 했습니다. 이런 변동성 때문에 클라크는 심각하게 불안해했습니다. 그는 석유 사업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죠. 반면 존은 침착했습니다. 그는 변동성 속에서도 기회를 보았거든요. 1865년 클라크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지분을 팔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존은 72,500달러, 오늘날 가치로 135만 달러를 주고 클라크의 지분을 사들였습니다. 이제 26살의 존 D. 록펠러는 정유 사업의 단독 소유주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건 도박이었죠. 하지만 거래가 성사되던 바로 그때 펜실베이니아에서 거대한 새 유전이 발견되었습니다. 존의 도박은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짜 경쟁이 시작될 참이었죠. 존은 회사 이름을 스탠다드 오일로 바꾸고 두 번째 정유소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등유를 수출하기 시작했죠. 사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존은 새로운 파트너가 필요했고 헨리 플래글러라는 남자를 영입했습니다. 플래글러는 존만큼이나 종교적이고 근면했지만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을 전쟁처럼 대했고 적을 완전히 분쇄하는 것만이 승리라고 믿었죠. 존과 헨리는 경쟁자들을 무너뜨릴 전략을 세웠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철도 회사와 비밀 거래를 맺는 것이었죠. 당시 석유는 대부분 기차로 운송되었고 세 개의 주요 철도 회사가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뉴욕 센트럴, 에리, 그리고 펜실베이니아 철도였죠. 존과 헨리는 에리 철도와 비밀 계약을 맺었습니다. 스탠다드 오일이 매일 60량의 기차에 해당하는 석유를 보장하는 대신 운송비의 75%를 할인받는 조건이었죠. 뉴욕 센트럴 철도와도 비슷한 거래를 했습니다. 다른 정유업체들이 배럴당 2달러 40센트를 내는 동안 스탠다드 오일은 1달러 65센트만 냈습니다. 이 비밀 할인 덕분에 존은 가격 전쟁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등유 가격을 낮췄고 경쟁자들도 어쩔 수 없이 따라 내렸습니다. 하지만 경쟁자들은 운송비를 더 많이 내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적자를 면치 못했죠. 가격을 계속 낮추자 하나둘씩 경쟁자들이 파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존은 가격을 다시 올렸고 더 큰 이익을 챙겼습니다. 잔인했지만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1870년대 초반까지 스탠다드 오일은 클리블랜드 정유 산업을 거의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1873년 9월 18일 검은 목요일이라 불리는 날이 왔습니다. 1년의 은행 파산으로 미국 경제는 6년간 지속될 대공황에 빠졌죠. 석유 가격은 폭락했고 배럴당 2달러 40센트였던 원유가 48센트까지 떨어졌습니다. 물보다 싼 가격이었죠. 대부분의 정유업체가 파산 위기에 몰렸지만 스탠다드 오일은 달랐습니다. 신중한 재정 관리와 현대화된 정유소 덕분에 여전히 이익을 낼 수 있었거든요. 존은 이것을 기회로 보았습니다. 경쟁자들이 가장 약할 때 그들을 사들일 절호의 찬스였죠. 존은 전국적인 매수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피츠버그, 필라델피아, 뉴욕의 정유업체들에게 접근해서 매수 제안을 했습니다.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간접적인 압박을 가했죠. 예를 들어 정제기계와 나무통을 모두 사들여서 경쟁사가 석유를 만들거나 포장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석유를 생산하면 철도 회사를 압박해 운송을 몇 달간 지연시켰죠. 또 다른 전략은 철도 요금을 경쟁사에게만 터무니없이 높게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존은 모든 경쟁사의 운송 기록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파산 직전까지 몰렸을 때를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나타나서 헐값에 사업을 인수하겠다고 제안했죠. 경제가 회복될 무렵 스탠다드 오일은 피츠버그 정제 능력의 절반 이상을 통제했고 필라델피아와 뉴욕에서도 지배적인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존은 정유소뿐만 아니라 파이프라인 네트워크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정에서 정유소로, 정유소에서 대도시로 석유를 퍼핑하는 거대한 관망이었죠. 파이프라인 덕분에 철도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었고 운송 비용은 더욱 낮아졌습니다. 스탠다드 오일의 파이프라인은 미국 동부 해안을 문어 촉수처럼 뒤덮었고 사람들은 회사에 문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1870년대 후반 30대의 존 D. 록펠러는 이미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탠다드 오일의 약탈적 사업 관행은 점점 더 많은 적을 만들고 있었죠. 신문들은 회사를 가장 잔인하고 독점적인 기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존의 적 명단은 위험할 정도로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철도 회사들에게 석유 운송은 엄청난 수익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탠다드 오일이 파이프라인 네트워크를 깔기 시작하자
그들의 가장 큰 고객이 떠나고 있었죠. 펜실베이니아 철도의 사장 톰 스콕은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자신만의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심지어 정유소까지 짓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스콧은 존과 직접 경쟁하게 되었습니다. 존은 이것을 전쟁 선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펜실베이니아 철도와의 모든 계약을 취소하고 석유 운송을 다른 철도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등유 가격을 대폭 낮춰서 스콧의 정유 사업이 적자를 면치 못하게 만들었죠. 마지막으로 뉴욕 센트럴과 LA 철도를 설득해 모든 운송료를 대폭 인하하게 만들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철도는 더 많은 사업을 잃었고 결국 정유업체에게 돈을 주고 석유를 운송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스콧은 수백 명의 직원을 해고하고 남은 직원들의 급여를 20% 삭감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펜실베이니아 철도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철도 회사인 볼티모어 앤 오하이오도 비슷한 조치를 취했고 분노한 철도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섰습니다. 1877년 여름 미국 역사상 가장 폭력적인 노동 파업이 일어났고 수십 명이 사망했습니다. 피츠버그에서만 시위대가 펜실베이니아 철도의 화물차 500대와 기관차 120대, 건물 7개를 불태웠죠. 존조차 상황의 심각성에 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톰 스콧은 항복했고 존은 철도와 대규모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스탠다드 오일의 물량 중 47%를 펜실베이니아 철도가 운송하도록 보장하는 대신 공식 요금의 대폭 할인과 경쟁사 운송 정보를 받기로 한 겁니다. 또한 모든 철도를 통과하는 석유 배럴당 20센트를 추가로 받기로 했죠. 이 거래로 존은 사실상 미국의 모든 주요 철도를 통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철도를 소유한 셈이었고 석유 산업을 완전히 지배했으며 모든 경쟁자의 움직임을 예리하게 감시했습니다. 스탠다드 오일은 이제 미국 석유 정제의 약 90%를 통제했습니다. 하지만 톰 스콧에게 이것은 회복 불가능한 굴욕이었습니다. 1년 후 그는 뇌졸중을 앓고 곧 사망했죠. 흥미롭게도 톰 스콧은 젊은 앤드류 카네기의 멘토였습니다. 카네기는 철강 산업에서 존이 석유 산업에서 한 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죠. 카네기는 사랑하는 멘토의 죽음을 존 탓으로 돌렸고 두 사람 사이에 평생의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석유의 왕 대 철강의 왕, 누가 더 부유한지를 두고 벌이는 싸움이었죠. 1880년대 중반, 존은 새로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토머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면서 전기가 석유를 대체할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게다가 오하이오 북부에서 엄청난 양의 원유 매장량이 발견되면서 또다시 석유 공급 과잉이 우려되었죠. 많은 스탠다드 오일 임원들이 공황에 빠졌지만 존은 침착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수직 통합의 기회로 보았거든요. 지금까지 스탠다드 오일은 정유에만 집중했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다른 정유 회사를 인수하는 수평적 통합이었죠. 하지만 이제 존은 공급망의 모든 단계를 직접 통제하는 수직적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석유 채굴부터 정제, 운송, 저장, 유통까지 모든 것을 스탠다드 오일이 담당하는 겁니다. 존은 오하이오의 새 유전 지역에 토지를 매입하고 수백 개의 유정을 굴착했습니다. 석유를 운송할 새 파이프라인도 건설했죠. 문제는 오하이오 석유가 유황 함량이 높아 지독한 냄새가 났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스컹크 오일이라고 불렀고 배럴당 15센트에 거래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했지만 존은 화학자 팀을 고용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1년 만에 그들은 석유에서 유황을 제거하는 방법을 찾아냈고 스탠다드 오일은 이 저렴한 석유를 판매하는 유일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몇 년 후 오클라호마, 텍사스, 캔자스, 캘리포니아에서 거대한 유전이 발견되면서 미국이 석유의 바다에 앉아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죠. 그리고 1890년대에 자동차가 등장하면서 석유 산업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자동차는 가솔린으로 움직였는데 가솔린은 원유를 정제할 때 나오는 부산물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스탠다드 오일은 가솔린을 그냥 버렸는데 이제 그것이 엄청난 수익원이 된 겁니다. 1893년 또 다른 경제 대공황이 왔을 때도 존은 번영했습니다. 600개 은행이 문을 닫는 와중에도 그의 재산은 계속 불어났죠. 이제 존은 일상 업무에서 물러나 투자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개인 투자 대부분은 형편없었습니다. 사업에는 천재였지만 투자에는 서툴렀던 거죠. 그래서 존은 프레더릭 게이츠라는 침례교 목사를 고용해 재산 관리를 맡겼습니다. 이상한 선택이었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게이츠는 탁월한 투자 감각을 보여줬고 존의 재산을 훨씬 더 크게 만들었죠. 존의 아들 존 주니어도 대학을 졸업하고 게이츠에게 투자를 배웠습니다. 두 사람은 존의 포트폴리오를 부의 증식 기계로 변환시켰죠.
가장 중요한 투자 중 하나는 미네소타의 메사비 산맥이었습니다. 이곳에는 북미에서 가장 큰 규모의 철광석이 매장되어 있었거든요.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는 이 소식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존이 철강 사업에 진출하려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실제로 존은 메사비의 광산 작업을 구축하고 카네기에게 고품질 철광석을 팔거나 경쟁자들에게 헐값에 팔아서 카네기를 압박했습니다. 소문에는 존이 거대한 제철소를 지을 계획이라는 이야기까지 돌았죠. 카네기는 수십 년간 철강 산업을 지배했지만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철광석이 항상 저렴하고 풍부할 거라고 가정하고 광산에 투자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제 공급이 줄어들자 그는 절박해졌고 존에게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결국 양측은 거래에 합의했습니다. 카네기는 매년 존의 광산에서 최소 60만 톤의 철광석을 사기로 했고 모두 존의 철도로만 운송하기로 했죠. 대가로 카네기는 비밀 할인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존이 예전에 철도 회사와 맺었던 것과 똑같은 종류의 상호 이익 협정이었죠.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카네기는 메사비 지역에 더 이상 땅을 사지 않기로 했고 존은 제철소를 짓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경쟁자가 손을 잡은 겁니다. 이 뉴스는 월스트리트에 열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한 남자는 더 큰 그림을 보고 있었습니다. JP 모건이었죠. 모건은 존의 철광산과 카네기의 제철소를 하나로 합치면 역사상 가장 거대한 철강 독점 기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US 스틸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모건은 존에게 메사비 광산을 팔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존은 27살 아들 주니어와 상의하라고 말했죠. 모건은 젊은이를 상대하게 되었다고 얕잡아 봤습니다. 하지만 주니어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모건 씨, 실수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팔러 온 게 아닙니다. 당신이 사고 싶다고 들었을 뿐이죠. 주니어는 모건이 먼저 가격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상의 모든 권한을 쥔 겁니다. 모건은 너무 놀라 사무실에서 나가야 했죠. 결국 그는 메사비 광산의 완전한 소유권 대가로 $850, 오늘날 가치로 31억 달러가 넘는 US 스틸 주식을 제안했습니다. 모건은 카네기의 전체 철강 사업도 US 스틸에 통합했고 세계 최초의 10억 달러 기업이 탄생했습니다. 존은 이제 그 회사의 막대한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의 US 스틸 주식은 곧 2억 달러 이상으로 상승했습니다. 자동차 붐과 가솔린 수요 덕분에 스탠다드 오일도 더욱 강력해졌죠. 게이츠와 주니어의 투자 덕분에 존의 부는 여러 산업에 분산되었고 상상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존은 마침내 사업계에서 완전히 물러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존은 공개적으로 은퇴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실수였죠. 대중은 여전히 그를 스탠다드 오일과 밀접하게 연관시켰고 그것은 곧 그를 괴롭히게 될 겁니다. 존의 경력에서 가장 공개적인 스캔들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1900년대 초반 존은 은퇴했지만 여전히 스탠다드 오일 주식의 약 30%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성장 덕분에 그는 일하지 않고도 더 부자가 되고 있었죠. 하지만 스탠다드 오일의 잔혹한 사업 관행은 이제 대통령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은 재선을 위해 스탠다드 오일을 적으로 삼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론은 이미 스탠다드에 적대적이었습니다. 특히 아이다 타벨이라는 기자 덕분이었죠. 타벨의 아버지는 오래전 존의 무자비한 전략으로 파산한 정유업체였습니다. 그녀는 매달 스탠다드 오일과 존의 어두운 역사를 폭로하는 기사를 썼고 대중은 이 이야기를 탐닉했습니다. 타벨은 존의 비밀 철도 거래, 협박 전술, 뇌물을 준 정치인들, 심지어 그의 아버지의 사기 이력과 중혼까지 폭로했습니다. 존의 대외 이미지는 완전히 오염되었고 그의 침묵은 대중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죠. 몇 년 만에 존은 부패와 탐욕의 국가적 화신이 되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 여론을 이용해 재선에 성공했고 스탠다드 오일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독점, 약탈적 가격 책정, 철도 할인, 기업 간첩 혐의로 스탠다드를 기소했죠. 23개 주에서 개별 소송이 제기되었고 연방 정부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증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스탠다드 오일은 미국 정유의 87%를 통제하고 있었고 어떤 지역에서는 100% 독점
점이었습니다. 등유 가격을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해 과도한 이익을 챙겼고 수백 명의 정치인에게 뇌물을 줬다는 증거도 나왔죠. 1911년 5월 15일 연방 정부는 스탠다드 오일을 해산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41년간 구축한 제국이 34개의 별도 회사로 분할되었습니다. 존의 적들 아이다 타벨과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것을 승리로 여겼죠. 하지만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스탠다드 오일의 해산은 존의 경력에서 가장 수익성 있는 사건이 될 것이었거든요. 회사가 분할되었을 때 존은 여전히 약 4분의 1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모든 신생회사의 주식을 받았죠. 그리고 회사들이 공개 거래에 개방되자 투자자들이 몰려들어 존의 주식 가치는 거의 3배로 뛰었습니다. 스탠다드 오일이 해산된 1911년 말 존 록펠러는 세계 최초의 억만장자가 되는 데 가까워졌습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이제 최고 부자 경쟁에서 훨씬 뒤처졌습니다. 존은 상상할 수 없는 부를 얻었고 이제 그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가 문제였죠. 존은 70대에 접어들면서 남은 인생을 자선 활동에 바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신의 군인이며 인류의 이익을 위해 돈을 쓴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존은 첫 급여를 받은 이후 평생 수입의 최소 10%를 기부해 왔습니다. 그의 상당한 기부가 이미지 개선용이라는 비난을 받을 때도 존은 익명으로 계속 기부했죠.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체계적인 자선 활동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1913년 프레더릭 게이츠 아들 존 주니어와 함께 록펠러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존은 당시 거의 1억 5천만 달러를 기부했고 앞으로 총 5억 4천만 달러를 기부할 예정이었습니다. 게이츠와 주니어는 재단을 통해 5억 3,700만 달러를 추가로 기부했고 주니어는 개인적으로 1억 4천만 달러를 더 기부했죠. 록펠러 재단은 총 수십억 달러를 기부했으며 오늘날까지도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록펠러 재단은 의학과 교육이라는 두 가지 주요 영역에 집중했습니다. 의학 분야에서 존의 기부는 새로운 과학 혁신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구충제 말라리아와 수망염 치료제 개발은 수십만 명의 생명을 구했죠. 존의 돈은 미국 남부를 극심한 빈곤에서 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수백 개의 학교를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연구기관 중 상당수가 펠러 재단의 지원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재단은 이후 환경, 식량 안보, 평등 등 다른 많은 분야로 활동을 확대했죠. 모든 것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사업을 시작해야 했던 16살 소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록펠러에 대한 흥미로운 도덕적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존의 유산에는 분명히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한 전기 작가가 쓴 것처럼 그를 매우 문제적으로 만드는 것은 그의 좋은 면이 나쁜 면만큼 강렬했다는 점입니다. 마치 완전히 다른 두 명의 존 록펠러가 존재하는 것 같죠. 그에게는 부인할 수 없이 자선적이고 아름다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패하고 용서하지 않고 잔인한 면도 있었죠. 두 가지 측면 모두 사실입니다. 그래서 존 록펠러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는 여전히 논쟁거리입니다. 그를 냉혹한 독점가로 볼 것인가 아니면 관대한 자선가로 볼 것인가? 아마도 답은 둘 다라는 것일 겁니다. 존은 석유 산업을 지배하기 위해 경쟁자들을 무자비하게 파괴했습니다. 그는 비밀 거래와 협박으로 제국을 건설했죠. 하지만 동시에 그는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기부한 사람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그의 자선 활동은 수백만 명의 삶을 개선했고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록펠러는 역사상 가장 매혹적이면서도 논란 많은 사업가 중 한 명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야망과 탐욕 그리고 구원이 뒤섞인 복잡한 서사죠. 1937년 존 록펠러는 9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고 동시에 가장 관대한 자선가이기도 했죠. 그의 아들 존 록펠러 주니어는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아 록펠러 센터를 건설하고 유엔 본부 부지를 기증하는 등 자선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록펠러 가문은 오늘날까지도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가문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존 록펠러의 삶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무자비한 사업 관행으로 쌓은 부를 자선에 쓰는 것이 그 과정에서 파괴된 삶들을 상쇄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록펠러의 이야기가 자본주의의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한다는 점이죠. 오늘은 미국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가장 논란 많은 인물 존 록펠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